문제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거래는 1번 컴퓨터 교재, 이게 면세죠. 책이니까 요거와 부수되는 CD를 함께 판매한 경우, 요거는 주된 거래 자체가 책이죠. 그래서 주된 거래 자체가 면세 제화니까 전부 다 면세를 보겠다 이겁니다. 과세 대상 아니다. 2번 주주에게 대하여 출자 지분의 반환 대가로 제품인 꽁치 통조림으로 지급하는 경우, 우리가 재화의 실질 공급에서 뭐 배웠습니까? 현물 출자 같은 거 배웠죠. 현물 출자 뭐죠? 주주 입장에서 돈을 주고 주식을 받아가는 게 원칙인데 돈 대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주고 주식을 받아왔다. 그 경우도 재화의 공급이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그거하고 반대 케이스겠죠. 현물 출자는 주주가 건물 주고 주식 받아가는 거고, 요거는 회사가 그 반대로 이미 주주가 주식 가지고 있죠. 그거를 회사가 산 거죠. 자기 주식을 취득했다는 겁니다. 자기 주식 취득했는데 돈을 주는 게 원칙이지만 돈 대신 회사가 가지고 있는 꽁치 통조림을 주고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가져왔다는 거지. 마찬가지 현물 출자가 과세 대상인 것처럼 동그라미 2번 요 케이스도 당연히 과세 대상 거래라는 거지. 왜? 회사 입장에서 꽁치 통조림이라는 과세 대상인 재화를 공급하고 돈 대신 주주를 받아온 거잖아. 주식을 받아온 거잖아. 됐죠? 그래서 현물 출자의 반대 케이스지만, 자, 특별한 우리가 이런 거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로직에 배웠죠. 그런 로직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당연히 재화의 실질 공급으로 봐서 동그라미 2번도 과세 대상이겠지. 그래서 답은 2번 되겠다는 겁니다. 조금 까다로웠죠. 그래서 조금 생소한 거래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로직에 따라서 판단하자면 당연히 과세 대상이다. 그리고 3번, 4번 읽어보면 과세 대상이 아닌 거겠지. 그걸 통해서 확실히 2번이 답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도 있어야 되겠지. 3번, 4번 읽어볼까요? 헬스클럽에서 고객으로부터 입회금, 일정 기간 거치 후 전액 반환 조건인 이런 걸 받은 경우, 생각해 보십시오. 보증금 같은 거는 받았다가 그대로 돌려주지 않습니까? 그거는 당연히 과세 대상이 아니겠지. 그대로 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예외적으로 부동산 임대 용역을 제공하고 그 임차 보증금 같은 걸 받았다고요? 그때는 간주 임대료라는 인위적인 이자율 곱한 금액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입회금, 보증금 같은 거 다시 돌려줘야 되는 보증금은 과세 대상이 아닌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포장 용기 대금을 반환 조건부라면 그거 과세 대상 아니다라고 그런 거 배웠죠? 그거하고 똑같은 로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나 조금 생소한 거래니까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겠네. 4번 의류공장에서 유형자산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의류공장을 하는 회사라면 과세사업자죠. 그렇지만 토지 자체가 면세재화니까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거래죠. 그러면 주된 사업 자체는 과세사업이지만 부수되는 게 면세재화니까 이거는 면세거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 거래가 되려면 주된 사업도 과세사업이고 부수되는 거래 자체도 과세거래고, 그래야지만 그 과세거래로서 세금야세를 발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공급으로 배웠고요. 이거는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공급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이 조금 달랐죠. 그래서 다소 조금 어려운 문제이지만 우리가 배웠던 로직만 생각한다면 충분히 답은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공급,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공급, 이 부분 혹시 개념이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으신 분들은 교재 내용을 한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지우고 넘어갑니다. 문제 12번. 자, 답은 2번이었고요. 문제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영세율 취지는 소비지급 과세 원칙을 구현했다. 맞죠? 소비지급 과세 원칙을 구현하고 그 다음에 수출을 촉진하고 그런 취지가 있었다. 2번 면세 적용 대상에는 기초생활필수품 등이 있다. 맞죠? 3번 면세 사업만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다. 아니죠. 면세 사업의 경우에는 면세 저하용료만 다루는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납부 의무가 없다. 면세 사업자들은.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네요. 4번 면세의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일괄적으로 10% 하다 보니까 못 사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부담스럽죠. 그런 거를 역진성이라고 표현했고요. 이런 거를 조금 커버하기 위해서 생필품 같은 거를 면세로 적용해 놨던 겁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지문이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문제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 공제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사업자가 공급받은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가공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맞죠? 나는 과세 사업자고 면세 재화 용역 받아가지고 그걸 내 원재료 써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1번 맞는 거고요. 2번 일반적으로 의제매입세액은 면세 농산물 등을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이거 단골 메뉴죠. 이게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의제매입세 공제는 그 면세 재화 용역을 샀을 때 구입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한 요 날이 아니고 구입한 날 이렇게 또는 공급받은 날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구입한 날, 공급받은 날 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겠죠. 3번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은 면세 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내 원재료 써야 되는데 그대로 양도해버리면 나는 면세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옛날에 구입했을 때 적용받았던 의제매입세 공제를 다시 토해내라는 규정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됐죠? 이것도 맞는 지문이고요. 4번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 공제율은 다르다. 개인과 법인이 음식점의 경우에는 서로 다르게 율이 정해져 있었죠. 이것도 맞는 지문이겠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다. 문제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 소득세법상 소득을 8가지로 나누죠. 이배사, 근연기, 퇴양 이렇게 8가지로 나누고 각각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 방법이 키포인트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소득세법을 보면 그 8가지 소득에 대해서 제각각 요럴 때는 요런 소득에 대해서는 어떨 때 수입을 인식한다라고 딱 수입 시기가 각각 소득마다 정해져 있거든. 그런데 그게 워낙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있어가지고 시험에 출제는 잘 안 된다고요. 그런데 딱 하나 8가지 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수입 시기가 간혹 시험에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더 좋겠네요. 그래서 다소 까다로운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내용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까다로운 내용인데 요게 수입 시기와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스타일의 문제로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내용만 이해하고 있다면 다음에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와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자체를 맞췄으면 좋겠죠. 우리 책에서는 본문에서는 따로 설명 없이 문제를 대표적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연습해 보았는데요. 자, 요것도 좋은 연습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통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들어보세요. 1번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의 수입 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이게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뭐냐면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는 자 우리 직원들이 너무나 고생을 해가지고 이번에 회사 성과가 엄청 좋았어. 그래서 주주총회 결의할 때 올해 우리 직원들이 일을 너무 열심히 줬으니까 이익이 이렇게 많이 난 것 중에서 주주한테 배당만 하지 말고 직원들한테 보너스를 줍시다라고 결의를 땅땅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주 결의에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서 직원들한테 보너스 주겠죠. 그러면 보너스는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소득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그 수입 시기를 언제로 하자 이거지. 언제로 한다? 근로를 제공한다. 요 말은 자 보세요. 201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우리의 회계연도, 사업연도인데 요거에 대해서 주주총회는 언제 합니까? 그 다음 연도 2016년도 3월 뭐 한 15일, 3월 달 정도 돼서 주주총회 결의한다는 거지. 그래서 주주총회 결의를 딱 하면은 3월 달 정도에 돈이 지급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득세법에 따르면 그 수입 시기는 실제로 돈을 받은 날 이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소득세법상 규정에 따르면 잉여금 처분을 확정한 날 정확하게 단어를 소개시켜 드린다면 잉여금 처분 결의일, 결의일이 된답니다. 즉 주주총회 결의일이 우리 수입 시기라는 거지. 그래서 2016년도 3월 15일에 소득을 내가 받은 걸로 본다는 거지. 그러면 2016년도의 소득으로 봐서 연말정산 반영할 때도 2016년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 그 부분을 반영해야 되겠지. 됐죠? 그렇게 본답니다. 요 말은 근로를 제공하나이다. 요 말은
2016년도에 돈을 받았지만 근로를 제공한 거는 2015년도에 열심히 근무해가지고 돈 준 거죠. 그래서 2015년도의 소득으로 보자라는 말이 이 말이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래. 어렵죠? 그래서 말 자체가 좀 어려운 거고 이해를 하면은 일리는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주주총회로 이렇게 혹시라도 우리 보너스 받으면 실제로 주주총회가 결의된 날이 수입식이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알면 충분하고요. 사실 법인세법에서는 조금 더 우리 법인 입장에서 그 송금 시기가 조금 달라지거든. 그 부분은 우리 출제법에 벗어나니까 말 안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포커스를 소득세법에 맞추자. 자, 두 번째.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것으로 본답니다. 그래서 법원 판결이 된 날이 아니고 이 경우에는 부당해고기간 그 기간에 우리가 돈 받은 걸로 봐가지고 연말자산도 그때 연말자산에 반영해가지고 신고하자입니다. 조금 예외적이죠. 이 부분은 혹시 몰라도 되겠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지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3번. 급여를 소급 인상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에 속하는 연월을 수입시기로 한다. 요거는 조금 자주 출제되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015년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월급 받았겠죠. 그런데 2016년도 한 2월 정도에 회사가 모든 직원에 대한 급여를 다시 재책정해가지고 뭐 급여를 인상해줬다는 거지. 급여 인상해가지고 2016년부터 지원하자 뭐 이렇게 하면 딱 좋은데 그게 아니고 소급 인상한답니다. 자, 2015년도에 직원도 월급 받았는데 그거를 다시 소급해가지고 돈을 좀 더 주자 이렇게 결정했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받을 거 아닙니까? 언제? 2월 달에 2016년도 2월 달에 돈 받겠지. 그렇지만 그 수입 시기는 2월 달 요 받는 날이 아니고 애당초 근무했던 요때 2015년도로 기속하자 이거지. 그래서 소급 인상한 경우에는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연월. 그래서 작년 그 해당되는 그 소급이라고 한 거는 그 과거 거를 그걸 대상으로 돈을 더 준다는 거죠. 그 실제 그 과거 해당하는 그 기간을 수입 시기로 보자 이거지. 됐죠? 그래서 소급은 애당초 날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해당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경정함에 따라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는 해당 사업년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이것도 맞는 건데 조금 자주 출제되는 지문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자체에서 자주 출제되는 게 아니고 수입 시기를 물어볼 때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개념이 워낙 어렵습니다. 뭐냐면 법인세, 아직 우리 법인세 안 배웠죠? 법인세는 우리 출제법이 아닌데 법인세 조정할 때 이런 게 있답니다. 회사에서 수익 또는 비용을 인식했죠. 그렇지만 법인세법에서는 그걸 그대로 수익 비용으로 보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차이 나는 부분을 조정한 후에 그 조정한 금액을 가지고 법인세를 계산한대. 그거를 법인 조정이라고 하는데요. 법인 조정 과정에서 플러스 조정이라고 있습니다. 플러스 조정이라고 한다는 거는 뭐냐면 회사에서는 비용으로 처리해가지고 당기순이익을 좀 작게 기록했는데 그걸 도저히 못 봐주겠다는 거지.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회사는 100만 원 했지만 100만 원 아니야 200만 원 또는 300만 원이야 하면서 플러스 조정하는 것을 플러스 조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이런 플러스 조정을 하면은 자연히 세금이 늘어나겠지. 자, 이런 조정이 있을 경우에는 단순히 법인세만 조정하는 게 아니고 자, 플러스 조정했단 말은 비용을 회사가 과대 계상했거나 또는 수익을 과소 계상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그럼 비용을 과대 계상했다면 그 비용을 회사는 괜히 계상했고 누군가 돈을 가지고 가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측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누가 가지고 갔냐라고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간 사람이 밝혀지면 그 사람에게 다시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소득세를 끝까지 쫓아가서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걸 소득처분이라고 하거든요. 소득처분. 자, 이렇게 소득처분 때문에 해당되는 사람의 수익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돈을 직원이 가져갔다고 지금 밝히신 거지. 그러면 직원 입장에서 월급이 원래는 내가 1,000만 원인데 이런 걸로 싹싹 빼간 걸로 밝히신다면 1,000만 원 아니고 뭐 이걸로 인해서 100만 원 또는 200만 원이 플러스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인정상여라고 말을 부르거든요. 인정상여.
상여라 말 부르거든요. 그래서 인정상여라 말이 나오면 이거 똑같은 겁니다. 법인세 조정에 따라서 귀속되는 소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정상여는 법인세 조정에 따라서 뭔가 근로소득이 지금 늘어난 상황인데 그 경우에 수입 시기는 자 보세요. 2015년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가 우리 회사의 사업연도다.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법인세는 언제 신고하냐면 12월 31일 딱 끝나고 나서 3개월 있다가 법인세 신고하거든. 그러면 2016년도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한다고. 그러면 법인 조정에 따라서 이렇게 월급조로 이렇게 돈이 늘어나는 거는 언제? 2016년도 3월 31일 날 그 금액이 결정된다고. 그러면 수입 시기는 자, 내 입장에서 근로소득이 갑자기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럼 수입 시기는 언제로 봐야 되냐? 2015년도로 봐야 되냐? 2016년도 3월 31일 이때 법인세 신고하는 요 날짜로 봐야 되냐? 이제 궁금한 거지. 이때는 어떻게 언제로 보냐면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 시기로 본대. 즉 2015년도 요때를 내 수입 시기로 봐가지고 원천 징수를 요때 2015년도 원천 징수할 때 요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세금을 내야 된대. 됐죠? 그래서 다소 어렵지만 제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설명드리는 이유는 외우면 절대 안 됩니다. 소득세는 어떻게 외울 거면 암호 같은 걸, 그죠? 그래서 이해를 하시고 그때 이해를 바탕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정리해 주셔야 그게 진짜 공부라고. 됐죠? 그래서 다소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시험에 한번 등장했으니까. 물론 우리 교재도 이런 유사한 문제가 있고 물론 해석했지만 우리 여기 출제된 걸 계기로 해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죠? 설명드린 부분을 조금 중심으로 자 그럼 포인트 한번 정리해 봅시다. 했던 얘기지만 자 이렇게 잉여금 상여의 경우에는 주총 결의일 즉 잉여금이 처분 결의일이다. 그래서 근로 제공한 날이 아니고 처분 결의일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이건 뭐 좀 예외적이니까 몰라도 되는 건데 뭐 굳이 따지면 그 해고 기간 그때가 수입식이고 3번은 소급 인상했으면 애당초 날짜 그 해당 대상되는 그 기간 근로 제공인에 속하는 기간 뭐 이렇게 표현했죠. 그 날짜고 인정상여 즉 법인세 조정에 따라서 이렇게 내가 소득 받은 걸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 근로를 제공한 날 애당초 날짜가 수입시기가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것만 실제로 땅땅땅 한 날 요것만 요 처분결의일이고 이렇게 조금 특이해 보이지만 자주 출제되는 거 요거 두 개는 뭐라고 근로 제공인 애당초 날짜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아마 시험을 잘 볼 수 있겠네요. 됐죠? 자, 이 정도 설명하고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지우고요. 답은 1번. 문제 15번. 거주자 이세원 씨의 2015년도 각 소득별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다. 이세원 씨의 2015년도 과세되는 종합소득 금액은 얼마인가? 자, 사업소득 무역업이 4천만 원. 그 다음에 사업소득 금액인데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이 손실 났네. 마이너스 2천만 원. 사업소득 금액인데 음식점 해가지고 마이너스 1천만 원. 근로소득 금액이 2,500만 원. 이거 뭘 묻냐면 결손금의 처리돼서 묻는다는 겁니다. 결손이 지금 두 개 생겼죠.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에서 결손이 하나 생겼고 음식점업에서 결손이 생겼죠. 그 다음에 이익을 난 사업도 있죠. 그 다음에 근로소득 금액도 있죠. 이 경우 자 결손 중에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결손금은 부동산 임대 사업과 관련한 그 소득 금액과만 상계할 수 있고 다른 소득하고 섞어지게는 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only 요 1,000만 원, 즉 음식점으로 통한 결손만 다른 소득 금액과 합산해 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천만 원 마이너스 1,000만 원 플러스 2,500만 원 해가지고 종합소득 금액을 구해야 되겠지. 그래서 2천만 원 이거는 반영하면 안 되겠다. 요거는 only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그 이익 금액, 즉 사업소득 금액이죠. 사업소득 금액 중에서 혹시라도 요거 말고 다른 부동산 임대업으로 인한 수입이 있으면 그거하고만 합할 수 있지 다른 거하고는 못 합한다. 못 합한다. 요게 핵심이 되겠다. 그래서 요거 세 개를 더하면요. 이거 두 개 더하면 6,500만 원. 거기서 1,000만 원 빼는 거니까 5,500만 원 되겠네. 답은. 그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함으로써 전산세무 2급 이번 회차 기출문제 풀어봤는데요. 조금 다소 까다로운 문제가 몇 개 있었죠. 자, 까다로운 문제가 1번, 3번, 그리고 11번, 그리고 14번 이렇게 네 가지 문제 정도가 조금 까다롭게 출제되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포인트 중심으로 푼다면 충분히 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데 이렇게 이번 회차처럼 다소 어렵게 출제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문 중에 한두 개 우리 출제 범위 벗어난 지문 얼마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강조드리죠. 그래서 아무리 어렵게 출제되더라도 우리는 자세를 잃지 말라고 중심을 잃지 말고 우리가 배웠던 포인트 중심을 가지고 포인트를 항상 기억하면서 그거 중심으로 답을 찾자는 거지. 그리고 혹시 한두 개 어렵다 하더라도 뒤에 얼마든지 내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등장하거든. 그래서 어렵게 출제됐다 하고 어렵게 출제되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풀 수 있는 전형적인 문제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두 개 어렵다고 흔들리지 마시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